태양계 내에서 유일하게 지구에만 생명체가 만발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지구에만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태양계 밖 다른 천체에도 있는 것일까요? 만약 태양계 밖에도 생명체가 있다면 그들은 어떤 생명체이며 지구상의 생물들과 비슷할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생명체일까요? 그리고 그 생명체들 중에서 지적인 생명체로 진화하여 문명을 이루고 있는 생명체도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과 접촉하거나 교신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인류의 삶은 또 어떻게 바뀔까요?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세 번째 행성이며 지구형 행성 가운데 가장 큽니다. 지구는 얇은 대기층으로 둘러싸여 있고 태양계 내에서 생명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고 또 풍부합니다. 지구는 언제 출현했으며 지구상의 생명체는 언제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 지구상에 나타났을까요? 우주나 지구의 나이를 처음 거론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성서 해석에 근거를 둔 신학자들입니다. 17세기 중엽 성공회의 어시어 대주교는 기원전 4004년에 우주가 창조되었다고 하였고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기원전 5508년에 창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중세의 유대학자들은 기원전 3760년경 우주가 창조된 것으로 생각하여 유대인들의 달력의 기원을 그대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추정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터무니없다고 생각되지만 당시로서는 충분히 긴 시간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신학자들이 추정한 우주의 나이는 성서에 그 근거를 둔 것입니다. 우주가 6일 동안에 창조되었고 6일째 되는 날 최초의 인간 아담이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에는 신화적 인물인 아담으로부터 역사적 인물인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그 생존 기록이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연대를 추정한 것입니다. 유대계와 성공회, 정교회의 주장이 다른 것은 이들의 생존 연대가 서로 겹치는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구의 나이는 40억 6천만 년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나이가 어떻게 이렇게 추정되게 되었는지 그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의 나이를 처음 거론하기 시작한 사람은 신학자들입니다. 1680년 성공회의 대주교 어셔는 기원전 4004년 10월 23일 정오에 지구가 창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기원전 3760년, 정교에서는 기원전 5508년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지구의 나이를 처음 추정한 사람은 영국의 지질학자 허튼입니다. 그는 지구의 역사라는 그의 저서에서 지표의 퇴적이 과거에도 현재와 같은 속도로 일어난다고 할 때 지표의 역사는 수백만 년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1830년 영국의 지질학자 찰스 라이엘도 허튼의 주장을 지지하며 그에 져서 지질학 원론에서 지구의 나이는 최소한 5억 년이 넘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862년에는) 영국의 물리학자 톰슨이 지구가 고온의 용융 상태로부터 계속 냉각되어 왔다고 가정할 때 연력학적 이론을 통해서 지구의 나이는 수천만 년 정도라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영국의 물리학자 러드포드는 지구 내부에 방사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냉각만 해오지 않고 가열되기도 하므로 지구의 나이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지구의 나이는 우라늄 방사능 연대 책정법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의 암석과 지구에 떨어지는 운석 속의 우라늄을 비교해서 암석의 나이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암석 속의 광물의 나이는 43억에서 45억 년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의 나이는 이보다 더 긴 45억에서 46억 년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최초의 단세포 생물이 출현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생물로 진화하기까지의 지구 생명의 진화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구 생명이 진화해온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난 것은 35억 년 전입니다. 최초의 생명체는 원핵세포로 이루어진 생명이었고 원시지구 바다를 헤엄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22억 년 전에는 이제 원핵세포에서도 좀 더 발전된 세포인 핵이 있는 진핵세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억 5천만 년경에는 남조류는 이미 이제 번성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12억 5천만 년 전에는 최고로 번성해서 많은 이제 지구에는 산소로 이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대형 생물이 나타나게 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 년 전에는 생물이 이제 폭발적으로 진화했고 대부분의 동물문이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세포 생물이 이제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4억 2천만 년 전에는 바다에 있던 생물이 육지로 상륙을 했고 그리고 3억 5천만 년 전에는 육상식물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억 5천만 년 전에는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공룡이 이제 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6,500만 년 전에는 이제 이 공룡이 거의 멸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공룡의 기세에 이제 눌려있던 포유류가 이제 적응 방산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400만 년 전에는 현존하는 거의 모든 포유류가 다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원시 생명체는 원시 지구의 바다에 축적된 유기물들이 쌓여서 일단 복합체를 이루고 이런 복합체가 세포 막 구조를 이제 획득해서 원시적인 세포로 발전하고 이 원시 세포가 자기 복제를 하는 능력과 단백질을 합성하는 능력을 갖게 되면서 원시 생명체가 탄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원시 생명체의 시발점이 되는 어떤 유기물 복합체가 인공적으로 합성되기도 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오파린이 이제 생각했던 코아세르 베이타나 또는 폭스 등이 이제 연구했던 마이크로스피어 또 리포섬 이런 유기물 복합체들이 생명의 근원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면 이 원시 생명체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생명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막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자기 복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원시 생명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물질들은 그래서 결국은 막이 있어야 되니까 세포막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를 복제할 수 있어야 되니까 핵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사작용을 하려면 이런 효소를 만들고 이제 봐야 되니까 단백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포막은 결국 생명체와 환경을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막을 경계로 물질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막을 경계로 해서 물질의 이동이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유전 물질이 있어야 되니까 자기 복제를 이제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핵산 안에서 핵산을 통해서 유전 물질을 잊고 자기 복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질 대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물질 대사가 일어나려면 그 반응의 장벽이 높기 때문에 그걸 낮추는 이제 촉매 역할을 하는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효소죠. 단백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초의 생명체는 세균과 같은 단순한 형태의 단세포 원핵생물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초기의 생명체는 유전물질과 단백질 합성기구만을 가지는 가장 간단한 원핵세포 형태의 생명체였습니다. 원핵생물은 막으로 쌓인 핵이나 미토콘드리아, 엽록체와 같은 복잡한 세포 소기관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초의 생명체는 종속영양생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생명체는 물속의 풍부한 유기물을 흡수하여 양분을 얻어서 생활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시지구에는 또 산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초기의 생명체는 획득한 유기물을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분해하는 무산소 호흡을 통해 에너지를 얻었을 것입니다. 약 27억 년 전에는 독립영양생물이 출현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유기물을 이용하는 종속영양생물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물속의 유기물이 점점 감소하게 되자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는 독립영양생물이 출현했던 것입니다. 독립영양생물은 태양 빛 에너지를 사용하여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결합시켜서 유기물을 합성하는 광합성 생명이었습니다. 초기 독립영양생물은 이산화탄소를 환원하는 데 이제 필요한 에너지를 수소를 황화수소로부터 얻었는데 그 이후 물을 이용하는 남세균이 등장하면서 물로부터 수소를 얻어서 광합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산소가 방출되게 되었는데 이 산소가 결국 지구 대기에 이제 흘러 들어가서 이후에 생물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 흔적이 오늘날 남아있는 것이 바로 오스트레일리아 해안에서 볼 수 있는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화석입니다. 이 화석은 이 바위에 붙어 있는 이 화석은 최초의 광합성 생명체인 남세균이 남긴 화석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산소가 대기 중에 방출됨에 따라서 산소를 이용하는 생물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산소 기체는 워낙 반응성이 강해서 유리된 상태로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워낙 반응성이 강해서 철과 반응해서 산화철이 만들어지고 알루미늄과 반응해서 산화알루미늄이 만들어지고 또 탄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이와 같이 산소는 유리된 상태로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산소가 워낙 반응성이 강해서 거의 모든 물질과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산화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런 흔적들이 20억 년 전에 형성된 태저감 속에서 산화철 광산이 이제 철광산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
철이 산화돼서 지층 속에 남아있는 흔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소는 이제 대기 중으로 나중에는 다 산화시키고 난 다음에 대기 중으로 결국 방출되게 되는데요. 대기 중에서 이 기체는 산소가 가득한 기체가 만들어지면서 지구의 대기는 질소와 산소가 풍부한 대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산소는 또한 대기 상층에서 이제 오존을 형성하게 되었고요. 대기 중에 산소가 농도가 증가하면서 산소를 호흡하는 생물들이 출현했습니다. 오존층은 결국 육상내로 생물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강한 자외선을 이제 오존층이 막아주기 때문에 생물들이 육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산소를 호흡하는 생물들이 출현하면서 빠르게 번성했는데 그 이유는 무산소 호흡을 하는 생물보다 산소 호흡을 하는 생물들이 에너지 이용 효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빠르게 번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약 22억 년 전에는 진핵생물이 출현했습니다. 이 진핵생물은 원핵세포생물이 진화해서 진핵세포생물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원핵세포가 생존 과정의 경쟁 과정에서 세포의 모양을 변형시켜서 원시진핵세포를 만들었고 또 다른 세포와의 이제 공생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진핵세포로 진화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약 17억 년 전에는 다세포 생물이 출현했습니다.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로 진화가 일어났는데요. 이 과정은 이 단세포 생물들이 모여서 군체를 형성하다가 군체 안에 세포 중 일부가 분화하면서 일부의 세포는 이동성을 갖고 또 어떤 세포는 영양분을 생산하는 세포로 이렇게 각각의 역할을 맡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다세포 생물이 나타났는데 그러나 생물이 이제 온전한 다세포 생물이 되려면 생식세포가 나타나서 자신과 같은 개체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군체를 이루던 세포 일부에서 생식세포가 나타남으로써 완전한 다세포 생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세포 분화 기능을 갖춘 이런 다세포 생물이 출현함으로써 생물의 구조와 체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고 또 가시적으로 보이는 덩치가 큰 생물도 이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생물이 나타날 수 있는 토대를 이제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약 6억 년 전에는 생물의 대형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폭발적으로 많은 생물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생물들의 크기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약 4억 2천만 년 전에는 육상생물이 출현했습니다. 산소를 배출하는 이제 생물이 나타남으로써 대기 중에 산소가 가득 차고 또 이 산소들이 대기 상층을 올라가서 오존층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존층이 이제 자외선을 차단하게 되면서 생물이 육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물이 육상에 적응하려면 몸의 건조를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력이 이제 강해지니까 물속에서는 부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체중에 의한 이제 몸무게를 못 느끼지만 육상을 올라왔을 때는 중력을 이제 부력이 없기 때문에 중력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중력으로부터 몸을 지탱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건조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는 지구상의 최초에 나타난 생명체는 종속 영양 생명체고 또 그 당시 산소가 없었기 때문에 무산소 호흡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기물이 이제 많은 생명체가 나타나면서 유기물이 줄어들게 됐죠. 그래서 스스로 이제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독립 영양 생물이 나타나게 됐고 또 이렇게 이로 인하여 산소가 이제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가 많이 배출됐죠. 산소가 증가하면서 이제 산소 호흡을 하는 또 다른 이제 종속 영양 생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소가 대기 중에 가득 차면서 오존층을 형성하면서 물속에 살던 생물들이 육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육상 생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세포로 출발한 지구의 생물들은 세대를 이어가며 점점 덩치가 커지거나 복잡한 생물로 진화해 나갔습니다. 생물들의 개체수는 늘어났고 생물종들은 더 다양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지구상의 생물들이 순탄하게 진화를 거듭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빙하기가 닥치거나 기후가 급변하여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들을 멸종으로 내몰아 수많은 생물종이 멸종하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모든 생물종의 종착역은 멸종입니다. 지구 역사상 여러 차례의 생물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멀리는 고생대에 오르도비스키 때 대멸종이 있었고 대봉기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름기에도 대멸종이 있었고 트라이아스기에도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생대의 마지막으로 백악기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멸종 사건은 적게는 20% 정도에서 많게는 거의 80%까지 생물들이 멸종하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지구는 빙하기가 여러 차례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이 빙하기라는 것은 두꺼운 이제 판 모양의 빙하가 육지의 넓은 지역을 뒤덮었던 시질시대를 빙하기라고 합니다. 이런 빙하기 중에 대규모 빙하작용이 일어났던 기간은 수백만 년 동안 이제 지속이 됐는데요. 가장 오래된 빙하 시대는 약 5억 7천만 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시기가 이제 선캄브리아 시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구의 이제 평균 기온이 여기서 이제 10도가 평균 기온, 지금은 이제 18도 정도가 이제 됩니다만 높을 때는 25도씨까지 올라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온도가 낮으면 추운 시기가 되고 이 시기에는 이제 육지를 덮고 있던 얼음이 겨울에 이제 눈이 덮여서 얼었을 때 여름이 되면 녹아버리면 이제 다시 이제 또 겨울이 되면 얼고 이렇게 되풀이가 될 텐데 겨울에 얼었던 눈이 여름에 다 녹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빙상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확장이 되는 게 이제 빙하인데 빙하는 어느 날 갑자기 빙하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라 빙상이 점점 서서히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지구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넓은 지역을 이제 빙상이 덮게 되면 바로 빙하 시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빙하 시대는 이제 평균 기온이 내려가는 것과 또 이제 여름철이 그렇게 덥지 않으면 빙상이 이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저온의 시대, 이런 시기가 이제 빙하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빙하 시대는 그래서 오랜 세월에 걸쳐 일어나기도 하고 또 빙하 시대와 빙하 시대 사이에 소빙하기가 있어서 또 이런 빙하 시기가 또 되풀이되기도 했습니다. 자,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빙하 시대는 약 250만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작 250만 년 전에 시작되어 약 1만 년 전에 끝났습니다. 이 도표에는 이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시기가 약 250만 년 전이고 여기 이후에 이제 서서히 기온이 올라가면서 빙하 시대가 1만 년이 됐어야 이제 끝난 것이죠. 가장 최근의 빙하기는 약 250만 년 전에 시작되어서 약 1만 년 전에 끝났습니다. 자, 아까 그래프에서 다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성캄브리아 시대고요. 이쪽이 신생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현시로 들어서는 그런 시기죠. 1만 5천 년.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이제 확대해서 그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까 시간은 이제 이쪽으로 흘러갔는데 이 그래프에서는 시간이 이쪽으로 이제 흘러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 250만 년 경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계속 빙하기와 한빙기가 되풀이 되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는 대략 이제 100만 년 전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약 1만 5천 년 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빙하기가 이제 계속 되풀이 되다가 1만 5천 년 전에 이제 빙하가 이 시대가 끝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가 이제 간빙기 시대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간빙기 시대인데 근데 이 간빙기 시대에도 온도 기온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평균 기온이 이제 1, 2도 정도만 내려가도 농업 생산량이 떨어지고 어류 움직임이 변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시기가 이제 여기가 기원 0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기 200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동안에도 역시 기온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변화에서 보면은 대략 이제 1200년경에서 시작해서 1850년경까지 이 기온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시기가. 그래서 많이 떨어진다 해봤자 뭐 기온이 한 1도, 2도 정도밖에 안 떨어지는 거지만 그러나 그 영향이 이제 크게 인간에게는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13세기 이후에서 현재까지 산발적으로 이제 빙하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이런 이제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략 이제 1300년 또는 1400년부터 1850년 시기를 소빙하기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1750년경에 이제 가장 이제 발달했죠. 빙하가. 밀란코비치는 이 빙하기와 간빙기에 어떤 주기가 있는 걸 보고 이 주기가 어디서 오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이제 지구의 운동에서 찾았는데요. 지구 궤도는 약 10만 년을 주기로 지금 지구의 궤도는 거의 원에 가깝긴 합니다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타원입니다. 근데 이 타원에 이제 장반경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그 주기가 약 10만 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약 1800만 킬로 정도가 변하죠. 1800만 킬로는 굉장히 크긴 하지만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니까 그 중에 거기서 한 10% 정도가 변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지구의 자전축의 기울기인데요. 지구는 현재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이것이 최대 24.5도까지 기울어질 수도 있고 적게는 21.5도 사이로 기울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차 운동에 의해서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은 4만 1000년을 주기로 이 주기가 역시 변해요. 근데 이 각도가 조금만 변해도 역시 지구의 기온은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이제 계절 간의 온도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빙하가 확장되거나 후퇴할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지구의 이제 세차 운동인데요. 준분점이 이제 이동하죠. 그래서 약 25,765년 주기로 지구에는 세차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기 운동들이 이제 겹쳐지면서 어떤 때는 빙하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어떤 시기는 작아질 수도 있다 하는 그 규칙을 이제 여기서 찾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지구 환경과 생태계라는 주제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물들은 다양한 유기체군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순환되는 또 에너지가 처리되는 세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체계가 생태계인데요. 생태계는 상호작용하는 유기체들과 또 그들과 서로 영향을 미치는 주변의 생물과 무생물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지구에는 크고 작은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업의 순서는 지구 환경, 지구 생태계, 생태계 교란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오늘날 여러가지 환경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구 생태계와 관련된 문제로 지구의 사막지역이 넓어지는 지구 사막화 현상과 수자원이 부족한 물 부족 현상을 볼 수 있고요. 또 산림 자원이 파괴되면서 열대우림이 줄어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생물의 종 다양성이 파괴되면서 생물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하는 현상, 또 직접적인 환경 오염과 관련된 문제로는 오존층이 파괴되고 오존층에 구멍이 생기는 거죠. 또 산성비가 내리는 현상, 대기의 오염이 미세먼지나 이런 오염 정도가 더 심화되고 있고 방사선 오염과 전자파 오염도 증대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 호르몬 문제와 화학물질 알레르기 현상, 그리고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문제로는 이상기후, 또 기상이변, 이상고온이나 이상지원 등이 있고요. 또 태풍이 위력이 점점 강해지면서 강력한 태풍이 나타나고 또 허리케인이나 쓰나미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것들, 또 해수면이 상승으로 인해서 이 섬나라들이 수몰 위기에 놓여 있는 점, 다른 한편으로는 빙하기 도래의 위협이 있습니다. 먼저 지구 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지난 45억 년 동안 생명체와 함께 진화하며 형성되었습니다. 화학적이고 또 생화학적인 이런 균형 상태가 생명체의 번성 조건에 적당했기 때문입니다. 대기에 포함되어 있는 CO2가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이 지구의 행성의 온도를 33도 정도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표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그런 상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또 오존층이 생겨나면서 생명체가 방출한 이 산소가 대기 상층에서 오존층을 형성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함으로써 지상의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 지구 자기장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방사선이죠. 방사선인 태양풍을 차단해줌으로써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왔습니다. 현재 지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지구온난화 문제입니다. 지구온난화는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연량이 가장 큰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열의 3분의 1을 지표에서 흡수하고 3분의 1은 적외선 형태로 재방출하여 지구의 열평을 이루는데 대기 중에 방출된 온실가스들이 지구가 재방출하는 적외선을 흡수하여 지표로 재방출하고 있어서 지구의 열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표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면 지구의 온도는 지난 100년간 계속 상승해 왔는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는 것과 패턴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 원인이 이산화탄소의 농도 증가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산화탄소 외에도 염화불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이산화황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온실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것은 대기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높기 때문입니다. 이 온실가스 중에서 88.6%를 이산화탄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메탄은 4.8%, 아산화질소는 2.8%, 그리고 나머지 이제는 한 3.8%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메탄은 이제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물을 분해할 때 방출되고, 아산화질소는 석탄이나 질소, 비료, 폐기물을 수거할 때 방출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같은 것은 냉매나 세정제, 절연제 등에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산화탄소는 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화석 연료, 석유나 석탄을 이제 태울 때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온실가스들을 보면은 CO2, 메탄, 그리고 아산화질소, CFC, 육불화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실제로 이제 양은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습니다만 실제로 지구 온난화를 불러오는 그 지수는 이제 이산화탄소 1이라고 봤을 때 메탄은 이산화탄소의 21배나 되고 아산화질소는 310배나 되고요. 그리고 육불화황 같은 경우는 23,900배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가스들이 양은 적을지 몰라도 실제로 이제 온실 효과는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구의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와 기온이 변해온 것을 추정을 해보면 이제 18세기부터 현재까지 지표면의 온도 변화를 보면은 1860년대에서 이제 2000년대로 가면서 기온이 계속 그리고 1920년대 이후로 크게 증가해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1000년간의 이제 지표면의 기온 변화를 보면 이 1900년대 이후, 1920년대 이후 역시 기온이 지표면이 증가해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해수면의 변화를 보면 역시 이 해수면 변화는 19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역시 해수면이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자, 해수면이 증가해 왔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바다가 따뜻해지면서 부피가 늘어나서 이제 물론 이제 빙하가나 이제 얼음 상태로 있던 게 녹아서 커질 수도 있습니다만 바다 자체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부피가 팽창해서 커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기온이 올라갔다는 것을 방증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이제 농도를 보면 이것이 역시 190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서서히 그리고 점점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증거들이 이제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실 효과를 불러오는 주된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지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난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지역에 대한 지역별 영향을 보면은 이 유럽 지역은 이제 강우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수확량이 감소하고 산불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합니다. 이런 것은 기온 상승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동남아나 인도 쪽에는 이 홍수 우려와 침수 우려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국 쪽에는 농작물 생산 감소 영향이 있고, 그리고 이 남태평양에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 위기에 이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미 대륙에는 강수량이 증가하고 그리고 온도가 고온에 이제 우려가 있고요. 오히려 남미 쪽은 강수량이 급감하고 물 부족의 우려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쪽에는 이제 수확량이 감소하고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역시 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문별로 또 살펴보면 식량은 만약에 기온이 1 내지 3도가 올라가게 되면 전 지구적으로 흉작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에서 3000만 명이 기아에 시달릴 수 있고요. 3도 이상 상승하게 되면 3000만에서 1억 2000명 정도가 기아에 시달릴 수 있다 하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가는 1도가 올라가면 홍수와 폭우에 의해서 위험이 증가하고 2, 3도가 올라가게 되면 300만 명이 홍수의 위험에 노출되고 3도 이상 올라가면 전 지구 해안의 15%가 침수돼서 이제 1500만 명이 홍수 위험에 노출된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를 보면 1도가 올라가면 전염병이나 알레르기 질환이 확산될 우려가 높아지고 2도 이상 올라가면 영양 부족, 심장 관련 질환자가 증가하고 고온과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남태평양에 있는 투발루라는 나라죠. 이 투발루는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이제 수몰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 남수 태평양 지역의 해수면은 1년에 약 1 내지 2mm 정도가 이제 온난화로 인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투발루라는 나라는 여기 보면 오스트레일리아 위에 남태평양에 지금 여기 있죠. 섬나라인데 이제 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이 섬의 이제 해발 고도가 2m가 안 된다고 해요. 물론 좀 높은 것도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인구가 이제 11,000명 정도의 나라인데 1993년 이후에 해수면이 9cm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9년에는 9개 섬 중에 2개가 이제 물에 잠겼다고 하고 2060년이면 대부분이 가라앉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후변화란 무엇이냐? 범지구적 규모의 기후 시스템 또는 지역적 기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최소 수십 년 이상 동안 점차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상이라는 건 매일매일 바뀌고 달라질 수 있지만 기후라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기상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기후는 왜 변하느냐? 기후가 변하는 원인은 자연적 요인도 있고 인위적 요인도 있습니다. 자연적 요인으로는 태양 활동이 이제 변하는 거죠. 태양 활발하다가 또 이제 좀 활동이 좀 줄어들거나 또 자전축의 기울기가 변하거나 지구 궤도가 변하거나 또 화산 활동에 의해서 화산재가 이제 지구 대기를 덮으면서 태양빛을 차단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요인이고요. 또 인위적으로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화석연료를 과다하게 사용을 해서 온실 효과를 과다하게 나타나게 하거나 산림 파괴로 인해서 이제 지구 표면에 이제 지표면의 반사율이 바뀌거나 알베도 변화라고 그러죠. 이런 알베도 변화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활동으로 인해서 이제 도시화가 이루어지거나 산림 발치가 이루어지면서 토지의 형질이 변하게 되죠. 또 인간이 이제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이걸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연료로 사용하거나 난방을 위해서 또는 농업 활동이나 산업 활동을 위해서 이제 이런 화석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서 CO2가 이제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CO2뿐만이 아니라 뭐 메탄이나 아산화질소도 이제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온실 효과를 유발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탄소 순환이 되고 있는 이 사이클을 교란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온실가스 효과가 이제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온실가스 효과로 인해서 평균 온도가 상승하고 또 해수면이 상승하고 빙하가 녹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이제 기후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수량이 변하고 또 구름이 이제 많아지고 해양순환의 체계가 이제 변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여러 가지 위협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질병이 확산되거나 재해재난이 발생하고 이제 평균 온도가 상승하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재해재난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가뭄이 불어오거나 홍수가 일어나거나 태풍이 이제 더 거세지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재해와 재난으로 나타나고 이것으로 인해서 뭐 질병이 확산될 수도 있고 또 농사가 잘 안 되니까 기근이 올 수도 있고 또 생물종의 다양성을 이제 상실할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인류에게 위협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유엔에서는 이제 기후 변화 협약을 하고 있는데요. 기후 변화가 결국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은 기후 변화 대응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2년에 유엔 협약이 시작되어서 1997년에는 교토 의정서를 채택했습니다. 1997년에 이제 도쿄에서 이제 교토 의정서를 채택을 했는데요. 2020년까지 이제 기후변화 대응 방식을 규정했습니다. 선진 37개국이 이제 참여를 했고요. 기후변화의 주범인 주요 온실가스를 이제 감축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이제 나라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제 부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미국이 비준을 거부하고 캐나다가 탈퇴하고 일본과 러시아가 기간 연장을 불참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었어요. 한국은 이제 감축 의무가 부과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다시 이제 파리 협약을 하게 되죠. 이 협약은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이루어졌고요. 2015년에 이제 채택이 됐습니다. 이 195개국 이제 협약 당사국이 195개국이었고 2020년 이후에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역시 이제 온실가스를 이제 감축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었고 그리고 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이제 차별적으로 이제 감축액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에 이제 배출 전망치를 이제 37%까지 감축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됐어요. 이제부터 지구가 겪고 있는 환경 문제들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존층 파괴입니다. 지구의 성층권에는 오존층이 있는데 이 오존층은 태양 자외선의 광화학 작용에 의해서 생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존층이 어떤 이유로 줄어들게 되면 태양에서 오는 강력한 자외선이 지표면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생물체들이 유해한 이제 이 자외선에 의해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만약에 오존량이 10%가 줄어들게 되면 자외선량은 20%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볼 수 있는 이 남극지방에 오존층이 얇아져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 오존층이 얇아질수록 이제 짙은 청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오존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구에 비상이 걸렸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것들이 전 세계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이 문제들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이 오존층이 파괴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 주범은 바로 냉매로 사용되고 있는 CFC, 염화플로로화 탄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CFC는 이제 냉장고나 에어컨, 반도체 칩, 그 빌딩 냉방이나 발포제 이런 데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FC를 이제 규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CFC라는 물질은 냉매로서는 아주 우수한 물질이지만 이것이 이제 대기 중으로 냉매로 쓰다 보면 유출되게 되는데 대기 중에 굉장히 안정된 기체예요. 그래서 분해되지 않아 가지고 이것이 오존층에 있는 성층권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CFC는 프레온가스로도 불리는데요. 이 프레온가스는 이제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이제 자외선을 받아서 염수로 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떨어져 나온 염수는 이 성층권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이 오존과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오존을 파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 염수 원자 한 개가 생겨나면 10만 개의 오존 분자가 파괴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파괴력이 강한 것이죠. 그래서 1987년에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택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CFC를 규제하는 그런 의정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국제적인 협력이 잘 돼서 이 오존층 파괴 문제는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제 환경 포괴 문제가 생겨나고 국제적인 공조를 할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오존량 감소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대기 중에서는 화학 반응이 활발해져서 도시 지역의 대기 오염이 심해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물은 건축 재료의 부식과 노화가 촉진됩니다. 식물에 미치는 영향은 성장 저해 현상이 나타나서 콩이나 이런 곡물류가 수확량과 품질이 저하됩니다.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식물 플랑크톤이 감소해서 바닷속 먹이 연쇄가 깨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눈에 미치는 영향은 오존량이 10%만 감소해도 연간 160만 명 이상의 백내장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면역력이 약해져서 말라리아 등 질병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피부에 미치는 영향은 오존량이 10% 감소할 때 백인의 경우에는 피부암이 26% 정도 늘어난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는 산성비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산성비는 이제 빗물이 산성을 띠는 것인데요. 실제로 모든 빗물은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 중에 CO2가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이제 빗물 속에 녹아 들어가죠. 그래서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산성의 산도가 5.6 pH 5.6 이하일 때, 그러니까 이 숫자가 낮을수록 산도가 높아집니다. 산성비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기 중에 방출된 화학 물질에 의해서 이 빗물이 산도가 높아진 것, 5.6 이하로 이것을 산성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로 이제 이 화석 연료를 태우면 여기서 이제 아황산가스나 아니면 NOx와 같은 이런 이제 기체가 발생하는데, 이것들이 전부 빗물에 녹으면 황산이 되고 질산이 되고 염산이 됩니다. 여긴 시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빗물을 산성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빗물 자체는 이제 대기 중에 있는 CO2가 녹아 들어가서 약한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안에 이제 SO2나 NO2나 이런 것들이 녹아 들어가면 산도가 더 낮아지죠. 그래서 pH가 5.6 이하인 경우 이제 산성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대기 중에 있는 이제 SO2나 NO2 같은 물질들은 바로 이제 공장이나 도시 매연 등으로 이제 발생한 이 가스들이 이제 빗물 속에 녹아 들어가서 황산이나 질산과 같은 이제 강산으로 바뀌면서 이제 지상에 내리면서 산성비가 되는 것입니다. 또는 이제 대기 중에 나온 이런 공장에서 배출된 이런 가스들이 직접 이제 대기에 쌓여서 폐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지상에 쌓여서 폐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자, 산성비가 주는 피해는 발생 원과 또 원인 물질이나 기상 조건에 따라 다른데요. 자동차나 공장 발전소 등에서 배출된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이 대기 중에서 수증기와 만나서 황산이나 질산으로 변합니다. 또 오존과 이제 작용을 해서 이제 나무에 직접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성비가 내리면 토양이 산소가 되겠죠. 그러면 토양 속에 있는 영양분들이 예를 들면 칼슘이나 칼륨, 마그네슘과 같은 이런 영양분들이 용출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영양 결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중 생태계의 경우는 수중의 산성도를 높이고 그래서 생물 종이나 개체수 감소를 불러오게 됩니다. 또 건축물이나 고고학적 유물에는 이제 이것이 뭐 철제든 대리석이든 콘크리트든 상관없이 이것들이 부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08년에는 이제 이 대리석으로 된 이 석조물이 1969년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파괴된 사례가 있습니다. 산성비 피해 지역을 살펴보면 공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서유럽과 북유럽 이런 그리고 미국의 동부 그리고 중국 콩고 민주공화국 또 인도 동남아 일본 한국 등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이제 피해가 크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지역의 빗물의 산성도를 보면 이제 pH 5.6 이하가 산성비니까 이 지역들이 전부 산성비가 내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산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강산성의 이제 비가 내리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산도가 4.5 정도 되니까 굉장히 낮은 산성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사막화입니다. 사막화 현상은 이제 건조지대나 반건조지대에서 주로 나타나고 매년 600만 헥타르의 땅이 사막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막화는 이제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연적 요인으로는 극심한 가뭄과 장기간에 걸친 건조 현상을 들 수 있고요. 인위적 요인으로는 과다한 경작과 관계, 또 산림 벌채, 환경 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인구가 증가하면 이런 사막화되는 이런 과정은 이제 이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겹쳐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고
여기에 따라 식량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물론 연료도 필요하니까 이제 벌채를 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후진국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경지를 개간하거나 또는 이제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산림을 파괴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화전을 하기 위해서 산림을 태운다든지 이렇게 이제 산림 파괴가 일어나면 이것이 이제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가축을 키우는 농가에서는 이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가축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제 초지를 많이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태워서 초지를 산림을 태워서 초지를 조성한다든지 또 이 가축들이 너무 많은 이제 풀이나 나뭇잎을 뜯어먹음으로 인해서 산림이 황폐해진다든지 이런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산림과 초원이 파괴되고 땅이 황폐해지고 거기다가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뭄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이 사막화가 현상이 급속도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막화가 일어나는 이런 과정은 일반적으로 이제 극심한 가뭄과 또 과도한 경작, 관계, 벌채,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서 숲이 줄어들면 이제 결국 태양 에너지 반사율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표면이 냉각되고 그래서 건조한 이제 하강 기류가 형성돼서 강우량이 감소하고 또 이제 토양에 있는 수분이 감소하고 이렇게 해서 사막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과정이 이제 계속 되풀이됨으로 인해서 사막화가 일어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사막화 지역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사막 지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사막 지역은 이제 지구의 이제 대기 순환으로 봤을 때 하강 기류가 강하게 형성되는 북해기선 지역과 남해기선 지역, 이 지역에 주로 이제 사막이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이 이제 이 몽골에 있는 이 고비 사막 이런 지역에 이제 넓게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막에 이제 사막화가 일어나는 주요 원인은 대륙에 따라 다른데요. 이 아시아 대륙에는 주로 산림 파괴가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는 과잉 경작 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오스트레일리아는 이제 과다한 목축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아프리카도 과다한 목축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기후 대기의 순환에서 보면 바로 이 중위대 지역이 원래 적도에서 상승한 이제 이 공기가 하강을 하면서 이 중위도 지역에 고압대가 형성되죠. 공기가 이제 하강을 하게 되면 여기는 비가 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건조 지역이 형성되게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아열대 고압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해기선 쪽에도 역시 고압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또 세계 각국은 이제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뭐 수자원이 이제 지역적으로 편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인구가 증가하면서 물 사용량이 급증을 해서 또 인구 증가로 인해서 물 소비는 뭐 과거 40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해 왔습니다. 나일강 유역의 이제 물 부족 사태는 일단 유량이 감소했고 매년 3% 정도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물 부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요르단강 유역에는 사막 개발에 따른 관계 면적이 증가하면서 물 부족 사태가 이제 심화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지하수 과잉 이용에 따른
집안 침하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인 RRE는 저수량이 60년대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지구 환경이 악화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도시가 이제 점점 대도시화되고, 그리고 공업단지가 생성되고, 또 세계 각국이 이제 산업화 전략을 취하고 있죠. 그러면서 막대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 또 지하자원 개발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또 과학기술의 발전과 화학약품의 과다한 사용, 원자력 사용으로 인한 방사능 폐기물 발생, 이런 원인들이 이제 지구환경 악화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은 이것이 이제 동양적 관점과 서양적 관점이 이제 좀 다른데, 동양적 관점은 이제 자연과 어떤 합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한다면, 서양의 생각은 인간이 주체이고 자연은 객체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을 이용하는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것, 이런 데서 비롯됐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보통 원시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은 원래 수탈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은 어떤 이제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지배대상, 이런 사고방식, 이것이 이제 이런 식민주의적 이런 사고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인구가 증가하면서, 그리고 소비가 이제 과소비를 하면서 반환경적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속경제 발전을 추구하고 이런 데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